자, 계속해서 39페이지 권리 충돌과 경합입니다.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충돌은 뭐냐면 서로 동일한 객체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우열 관계를 정하는 거죠. 그걸 충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제목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권리 순위를 따지는 건 권리의 충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리 경합은 중복이 의미거든요. 경합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충돌에서 따진다는 거. 자, 외우셔야죠. 물건끼리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마지막 절,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넘기셔서, 근데 양립 가능한 물건도 있죠. 그 저당권 같은 경우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립 가능한 것은 당연히 그 두째 줄 끝에 여러 개 저당권이 성립되는 수 있다. 그 다음 밑줄, 이때도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되어 있고, 그 지난달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컨대부터는 좀 그 주소가 잘못 들어가 있죠.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잡아가 밑으로 어디로 옮기냐면은 그 디귿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디귿에 소유권을 우선한다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옮기시면 돼요. 편집 과정에서 그 주소가 좀 잘못 들어갔어요. 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은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글동글 충돌할 때 누가 이깁니까? 제한물권 우선하는 거죠. 예컨대 지상권과 소유권은 지상권자가 우선하는 거죠. 누가 돈이 많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쓰냐는 거죠. 지상권자가 써야죠. 소유권자가 지상권자한테 지료받고 빌려줬으니까. 다 정리하시면 이제 물어볼게요. 누가 물건끼리 붙으시면 누가 얘기해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앞에 것도 밑줄 안 치셔놓네. 앞에 다시 39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39페이지 밑에서 세 줄 보시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있죠. 예, 밑줄. 양립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이긴다고요? 먼저 성립한 물건 넘기셔서 양립할 수 있을 때는 누가 이겨요? 그것도 먼저 성립한 물건. 내용은 똑같아. 나눠놨지만 기억은 양립할 수 없는 물건, 니은은 양립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합니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그걸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걸 따지는, 시간적으로 먼저 따지면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잖아요. 그걸 안 따지고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제한물권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그렇게. 자, 하나 정리했고요. 기억내는 티그.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죠? 잘 외우시죠. 원칙 누구? 물권 우선. 물권은 대세권이고 채권은 대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세권 힘이 세죠. 그래서 첫째 줄은 그 원칙 물권수 앞에 밑줄 성립식이 안 따집니다. 식이 안 따지고 물권이 우선합니다.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다만 예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을 물권처럼 취급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럼 대항력 갖췄으면은 이게 물권화 돼가지고 대항력 갖춘 시점하고 물권의 권리 설정일 그 선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얘는 이제 물권처럼 취급하는 거죠. 채권을 물권처럼. 두 번째는 선호에 따라 취급하는 무조건 우선하는 거 있죠. 그래서 2번 소액임차에는 일정액은 채권이지만 물권을 우선합니다. 번호를 일단 붙이세요. 첫째 줄에 1, 셋째 줄에 2 붙이고 얘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 둘째 줄 물권과 선호에 따라 우열관계 정해진다. 그게 키워드죠. 물권과 선호에 따라 정해진다. 물권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물권처럼 취급한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게 이기잖아요. 성립 시기를 따지잖아. 그게 선호를 따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채권이지만 무조건 물권을 우선합니다. 채권이지만 선호를 안 따지고 무조건 우선하는 게 있어요. 소액임차에. 얘가 두 가지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했고, 여러분 채권끼리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채권은 우선권이 없죠. 그래서 둘째 줄 1. 채권자 평등원칙. 이것도 원칙이 두 가지야. 일단 채권자 평등원칙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채권자끼리는 똑같으니까 먼저 누굴 띄워주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채권자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한 줄 밑에 파산. 파산하면 나중에 파산재단에 참가해가지고 뽐빠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 참가. 경매 배당 참가. 저 같으면 파산 동그라미 경매. 요 두 가지가 채권액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누구도 먼저 주질 않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선행주의가입니다. 선행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파산하거나
그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돈 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때는 누가 이긴다고? 먼저 받아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선행주의. 선행주의가 채권자 평등 원칙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채권자가 평등하니까 먼저 받아간 사람이 장땡인 거지. 근데 이게 우리 수험생들은 약자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도대체 뭐가 원칙이냐 그래서 봤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세 사람은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게 원칙이라고 해요. 채권자 평등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러고 다른 세 사람은요 선행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래. 왜 그럴까?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되는 게 딱 두 가지뿐이 없거든. 원래 원칙은 더 많이 적용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자 평등주의하고 어떤 주의하고 있다고? 채권끼리 부딪히면은 채권자끼리는 힘이 똑같대. 그걸 평등주의라 그래. 책에는 평등원칙이라 돼 있죠? 어떤 교수는 평등주의라 그래. 두 번째 무슨 주의? 선행주의가 있다니까. 누가 뭐 원칙이냐 문제 되는데 요걸 원칙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말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이거잖아. 내가 저 채권자가 있고 우리 전에 했던 얘기죠? 채권자야. 다단계 채무자. 다단계 회사야. 우리 2조를 헤쳐먹었죠?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단계 회사에 돈 받을 게 있어. 좀 투자한 것 때문에 이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얘는 2010년도 얘는 2020년도 만기가 그럼 얘는 지금 몇 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못 받고 있죠. 얘는 12년 동안 못 받고 있고 얘는 지금 한 2년 못 받고 있는 거잖아. 누가 우선하냐는 거야. 누가 우선해? 평등주의 원칙이라니까. 평등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재산이 하나 있다니까.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애가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겠죠. 자기 채권액을 들고 참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상식 아니야? 어떻게 되면 경매 배당표를 만들거든? 그러면 저당권이 물권자들을 먼저 와야지. 얘들은 채권자니까 얘들은 담보가 없거든. 그럼 물권자들을 쭉 배당표를 만들어. 그래서 1번 항상 국민은행, 2번 농협 항상 그래. 3번 하나은행, 4번 신한은행 쭉 받아가. 그리고 남는 돈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 누가 먼저 받아갈까? 누가 20년간 버틴 사람이 이게 좀 더 불쌍한가? 얘가 먼저 받아가야 똑같다니까. 그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분배당한다 그래. 우리가 그 경명으로 안분배당이 무슨 말이냐면 채권액에 한해서 배당해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채권액 1억, 2억, 3억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럼 남은 돈에다가 얘는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자기 채권액에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게 아니라 채권 액수에 똑같은 비율로 받는 거야. 그래서 안분배당이라 그러거든.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는 거. 이건 얘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제가 20년 못 받고 어쩔 수 없다니까. 너희들은 뭐에 불과하니까?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우선순위가 없다고. 그래서 경매하거나 또는 파산한 경우에 파산 재산에 참가해서 배당 받을 때는 다 뭐 한다고? 요게 적용이 돼. 그래서 안분배당 합니다. 쭉 그렇게 나눠준다고. 근데 여기까지 돈이 올 게 없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배당에 참가한 건 아니야. 얘가 재산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있다는 금고에 돈이 있다는 소문은 들려. 근데 부동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이나 또는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는 와이프가 돈 받으러 난리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몇 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잖아. 왜 다단계를 해가지고 이러냐고 막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 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압류할 것도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공기총을 챙겨야 한다니까. 공기총을. 공기총을 챙겨서 뭐 하면 된다고? 가서 내 돈 먼저 내놓으라고 하면 돼. 그럼 내가 먼저 주겠죠. 왜? 공기총을 들이미니까. 먼저 주겠죠. 그 내가 돈을 먼저 받아갔다니까. 받아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왜 너랑 나랑 평등한데 네가 먼저 받아가냐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건 경매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잖아. 그 무슨 주의라고? 선행주의.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결국 또 평등하니까 총 들고 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렇게 어떤 큰 채무자 나자빠져도 그 돈을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삼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받아내고. 이 공기총 사건은 실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화야. 총소리가 났어. 그래서 경찰이 이 밑에 있는 편의점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총소리가 들렸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어.
그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직원들이 총 쏘는 난 적 없대. 그런 일 없대. 아니 캐비넷에 이거 총 짜고 아니냐는 그런 일 없대. 왜 그랬을까? 얘가 돈을 받아가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신고하거나 뭐 하면은 허튼 수작하면은 다음에는 캐비넷이 아니라 네가 맞을 것이다. 그러고 갔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을 다문 거야. 그래서 얘는 돈을 받아갔다니까. 싫어해, 싫어. 그게 공기청 사건입니다. 알아두세요. 채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야. 채권자 평등주의하고 선행주의.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딱 두 가지다. 경매, 파산. 근데 보통 우리가 평등주의는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채권자 평등 원칙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주의는 그 밖의 경우. 경매나 파산이 아닌 경우는 먼저 돈을 받아간 선행이 뭐야? 먼저 성립이 아니잖아. 먼저 행동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위에 원래 물건끼리 부딪히는 먼저 성립이죠? 얘는 성립이 아니야. 선행이잖아. 먼저 행동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권리 경합은 이게 독일어 번역한 건데 경합이란 말이 아니 중복이에요. 중복. 권리가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독일어로 중복은 일본 사람이 경합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알아두실래요? 둘째 주 그때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끝났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 주인이면 임대인한테는 권리가 두 개 생겨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있었으니까 물건 돌려달라 하나, 두 번째 내 거니까 돌려달라 두 개가 생긴다고. 여러분 권리가 두 개 생긴다는 소리지 두 번 돌려받는 소리는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경우 각각 권리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밑줄 각각 단독으로 시효 소멸도 별개라는 거야. 다만 빨간 펜 마지막 한 줄 밑에 어느 하나 행사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 두 번 준다는 소리는 아니잖아. 권리가 두 개라는 거지. 어차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나머지 권리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자, 법조 경험은 뭐냐면요. 권리가 두 개 생기는 게 아니라 조문을 두 개 충족하는 거죠. 법조가 법조문이야. 법조문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하나의 사실이 수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데 뭐만 적용되죠?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한대요. 그래서 우선 적용된대.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반법과 특별법. 그럼 특별법만 적용되잖아. 예컨대 공무원이 여러분을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 입장, 그 국가는 공무원의 사용자니까 민법 756조가 적용될 것 같고, 또는 공무원법 2조에 보시면 공무원이 두들겨 맞으면은 국가배상치라고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민법은 일반법이죠? 국가배상은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권리가 두 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몇 개 생겨요? 하나 생겨. 조문은 두 개, 권리는 하나. 권리는 국가배상법 그것만 생깁니다. 이거로 법조 경합이라 그래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법조 경합은 권리가 몇 개 생긴다고? 하나 생깁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 법조 경합된 경우 권리가 여러 개 생긴다. 거짓말입니다. 권리 경합되는 경우는 여러 개 생겨요. 말 그대로 권리가 중복되는 거니까. 근데 법조 경합은 법조문이 중복되는 거거든. 권리는 하나 생깁니다. 됐죠? 자, 권리보 국가고제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넘기세요. 자, 이제 신의칙과 권리는 그냥 무조건 나오죠. 해마다. 기출문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2조. 권리행사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라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 그래요. 그 조문에 있는 것처럼 권리만 신의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 의무도 신의칙이 적용됩니다. 의무도 신의 따라서 하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게 말썽됐잖아요. 판교에서 분당에서 판교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분당 수서간 도로가 없었을 때였어. 그러니까 매일 고속도로를 타야 돼. 그럼 여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나? 맨날 돈 들잖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매일 들면은. 그러니까 분당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통행료를 안 내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불법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통행료를 10원짜리를 내겠다 그랬어. 통행료를 10원짜리를 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 가가지고 통행료를 10원짜리 미리 준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 시험 얼마요? 이쪽으로 10원, 20원, 30원, 40원 막 하셨다고. 경찰들이 막 빨리 가라고. 아이 돈 쉬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까먹고 다시 쉬고 이랬다고. 그리고 막 교통체증 막 했다고.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됐었어. 근데 업무방해죄 행위탕에 안 들어가요. 돈 쉬는 게. 그래서 해봅시다. 내가 돈 내는 건 문제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의무이행을 신의에 맞게 하고 있는 거야? 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 민사적으로는 여기에 걸리는 거야. 의무이행도 뭐에 따라 하셔야 한다고? 신에 맞춰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연역 필요 없고요. 쭉 법적 성격 일반 조항이죠. 일반 조항의 뜻이 뭐예요? 셋째 줄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 열고 제왕 조항, 백지 규정. 일반 조항은 뭐냐면 구체적 내용이 안 써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백지 규정이라 그럽니다. 조항 중의 조항이라 그래서 제왕 조항이라 그래. 전가의 보호대 판사가 마땅히 적용할 조문 없잖아. 그 뭐라 그럽니까? 시인의칙 위반이다. 맨날 요거 적용하죠. 시인의칙 위반이다.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줄 구체적 재판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판사한테 어떤 그 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준 거죠. 강행법규입니다. 그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이게 시인의칙 위반이라는 것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민소법상 좀 이상해.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직권 판단할 거냐 변론주의냐는 강행법규상 별로 관련 없는 거거든. 근데 판례가 그렇게 말을 했죠.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직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인의 1조 1항, 2조 1항이 시인의칙하고 2조는 권리남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리뭉실이죠? 그래서 첫째 줄 다수는 뭐라 그러냐면 시인의칙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남용이라. 이게 양자가 밑줄 별개 원칙이 아니라 둘째 줄 표리관계, 그 다음에 셋째 줄 파생원칙, 다른 말로 중복적용설, 다른 말로 중첩설. 두리뭉실에 넘어가는 거야 그냥. 어떤 권리 행사가 시인의칙에 반하면 시인의칙에 반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권리남용 금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판례 받으면 두리뭉실해. 두 개 다 막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인의칙의 기능, 뭐 법을 구체하는 기능을 하죠. 법을 구체한다면 권리의무 첫째 줄, 권리의무 내용을 구체하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넘기세요. 필요 없고 판례도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도 하고요. 내용을 수정한단 말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시험과는 관련 없고 위에 판례 3개는 보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사정 변경.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정 변경 원칙. 시인의칙의 사정 변경 원칙이란 말이 조문에는 없지만 시인의칙의 파생 원칙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의 보시면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자 밑줄 예견할 수 없었던, 예견할 수 있었으면 감수해야 되는 거지 해지하는 거 아닙니다.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 당초 효과를 유지하는 게 시인의칙에 반한대요. 그러면 셋째 줄 동그라미 수정하거나 해제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해제할 수는 없지. 사정 변경에 기한 해지, 사정 변경에 기한 해제, 사정 변경에 기한 수정, 그걸 인정하는 거죠. 자, 빨간 펜 바꾸시고. 우리 민법에는 마지막 줄 개별 규정은 많이 있는데 일반 규정은 없다. 사정 변경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사정 변경 원칙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규정은 없다. 개별 규정은 많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죠. 학설 인정하죠.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시인의칙에 근거를 둡니다.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시인의칙의 파생 원칙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판례 두 가지로 나누죠. 비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비계속적 계약은요, 해제 끝에 해제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거 종래 부정했거든. 그러다 최근에 인정하라고 받겠다 그랬죠. 종래는 부정하다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최근도 아주 10몇 년 전인데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받아준 건 한 건도 없어요.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사정 변경을 요구해서 받아주는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래 사정 변경 원리를 내세워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60년대에 그랬죠. 최근에는 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를 해가지고 요건을 적시했는데 그 판례에서 실제로 받아주지는 않았죠.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거죠. 계속적 계약 동그라미 해지,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 거죠. 이건요 줄곧 인정했죠. 이게 아니라 얘는 줄곧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 게 어떤 거냐면 그 계속적 보증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회사 임원의 지위 있기 때문에 회사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재소적 계속적 동그라미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도 보증인이 되냐. 계속적 보증이라 그래. 나중에 뭐 했다고? 퇴사 동그라미. 그럼 사정병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사정병을 이유로 보증결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법관들도 다
셀러리맨이니까 이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보증 서달라고 그래서 보증 섰는데 나중에 퇴사했는데 내가 계속 보증 서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모든 보증이 아닙니다. 계속적 보증만 그래요. 확정 보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네 4번 판례가 그거죠. 사정병일 이후로 보증이 해지할 수 있는 건 어떤 보증이라고? 포괄금 보증, 한정금 이것들이 다 계속적 보증이에요. 또 다른 말로 불확정 보증. 불확정적이고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거 거기 하나는 겁니다. 따라서 끊고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액 특정된 이걸 우리가 특정 보증 또는 확정 보증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는 해지할 수 없어요. 그건 특정돼 있으니까 내가 퇴사했다 그래서 내가 보증서의 액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 정도는 감수하라 그랬죠. 넘기세요. 실제 시험에 좀 중요한 건 뭐냐면 6번입니까? 최근에 추가된 거 6번 좀 볼게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해지는 특정 보증은 안 되고 계속적 보증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해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제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줄여주려고. 그때는 둘 다 된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시내 측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부 그래가지고 밑줄 친 읽어보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 보증하는 이른바 동그라미 계속적 보증뿐만 아니라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 특정 보증 또는 확정 보증이라 그래요. 그 경우에도 채권자 권리 행사가 시내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성질을 거실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책임 제한 동그라미. 여러분 해지는 두 개가 구별되지만 책임을 제한하는 건 둘 다 허용됩니다. 판사가 보니까 보증 액수가 너무 늘어난 거야. 예를 들어 한 5억 되니까 판사가 3억만 쓰라는 거야. 지난달 것까지만 쓰라 그래. 3억만. 그렇게 책임을 제한할 때는 계속적 보증, 확정 보증 가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6번 판례도 나왔으니까 책에 넣어놨겠죠. 실효 원칙은요. 실효란 게 효력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권리자 동그라미.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 안 했대요. 두 번째는 뭐죠? 상대방은 의무자죠. 상대방한테 정당한 사유가 생겼대요. 어떤 정당한 사유요? 제가 권리 행사 안 하겠구나 하는. 그때 권리 행사하면 짜증나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게 시내 측에 반한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권리 행사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실효됐다 그럽니다. 실효됐다 그래요. 자, 판례 3번 보시면 인지청구권은 그 혼외자가 그 생부를 찾는 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지라는 게 알고 인정, 내 자식을 알고 인정한다는 거고, 인지를 청구한단 말은 아버지 제가 당신 자식이에요 인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신분관계에서 권리잖아. 이건 포기가 안 됩니다. 핏줄을 찾는 거니까. 따라서 포기해봤자 뭐죠? 효력이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인지청구는 포기가 허용되면 뭐에 걸리지 않는다? 실효 원칙이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되게 모든 권리는 다 실효돼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근데 성질상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인지청구권. 우리 시험번에 얘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 사실관계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회장님한테 미국에 숨겨놓은 딸이 있었어. 숨겨놓은 딸이. 그 엄마도 살아 있었어. 그래서 회장님이 그 둘 딸은 자기 자식 인정을 안 했거든. 엄마가 살아 있고 좀 다른 아들들은 회장님이 인정을 했어. 심지어는 누구는 8째인가 9째인가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했거든. 그리고 재산도 미리 떼어주고 그랬는데 이 딸 둘은 인정을 안 했다고. 근데 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딸 둘 입장에서 회장님 인정을 안 하잖아. 근데 그때 돈 50억씩을 줬어. 돈을 두 딸한테, 엄마한테. 그러고 인지적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한 거야. 않기로. 잘 생각해 보세요. 50억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회장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회장 오빠들은 엄청나게 받아간 거야. 막 조단위로 오빠들은 돈을 받아간 거야. 열받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회장님은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야. 우리 아빠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법정 상속 받을, 나도 몇 조를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회장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그동안 돈 받고 포기하지 않았냐는 겨. 50억 10억 포기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행사 안 했거든. 이게 꼬매일 때 돈 받았고 애들 지금 20대가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행사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권 실효되게 주장했거든. 대법원이 뭐라 그랬다고?
인위조건은 뭐 되지 않는다? 실효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행사할 기간이 남아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어. 인위조건 행사 기간이 있거든. 할 수 있다고. 이 판례는 아니야. 이 판례는 아니고 그 사건이 따로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흐지부지 됐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돈을 또 따로 챙겨줬는지. 모순의 금지원칙은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틀리네 그 소리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순의 금지라고 그러고요. 그 영미법에서는 금반언이라 그래. 금반언은 전에 했던 말과 반대되는 건 금지된다는 거잖아요. 금반언이 가로 에스토페라 써있죠. 그 금반언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판례를 지금 열심히 했는데 3번 판례 좀 볼까요? 3번 판례 이제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리권도 없이 아버지 부동산을 팔아먹었거든. 무권대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충격받아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추인을 거절하는 거 있죠.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를 주장한단 말은 무권대리 추인을 거절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되냐는 거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네가 팔아먹었잖아. 네가 팔아먹고 지금 와서 추인 거절한다는 건 말이 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 판례 대법원이 뭐라 그랬다고?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습니다.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 안 된다 그래요. 신의 시설이라 그러죠. 유명한 판례죠. 여러분 4번은 더 웃겨요.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어. 보증제도를 없애야 돼. 여러분 이제 갑이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갑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갑이 할 보증을 누가 쓴 거야? 을이 대신에 서줬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러분? 고맙잖아. 나중에 을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게 아니라 갑이 이행했어. 보증은 을이 썼는데 누가 이행했다고? 갑이 왜 그랬을까? 원래 갑이 서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행을 을이 한 거야. 아니 갑이 한 거야.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을한테 네 대신에 내가 뭐 대신 갚았으니까 구속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원래 지가 써야 될 걸 친구가 썼는데 지가 보증채무 이행했다 해서 친구한테 구속행사 미친놈이죠.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측에 반한다. 가로 안으로 써놓고 비치 그랬을 거야. 대법원이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거야. 이걸 대법원까지 그래서 이거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운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는 참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 이유도 설명 안 하죠? 애 나쁜 시끼 하는 거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5번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농지는 우리나라 농지를 살려면 누가 돼? 내가 농업인이거나 농사를 짓거나 앞으로 농사 지을 계획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읽어볼게. 지금 농지가 제 아들이거든. 아들이 명의신탁해서 명의수탁을 받아놨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농가란 걸 주장하거나 자격 의사가 있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농지 소재지 관서 증명이라고 이거 해야지 이게 등기가 되거든. 그래서 제 앞으로 이제 뭐를 했다고? 등기를 마쳤거든.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농지 소유자가 됐잖아.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됐죠? 잘 봐봐 여러분. 이건 여기까지는 농업진흥청 그쪽 이야기고 여러분 세무서 직원 생각해봐요.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는 시골 땅인데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세금은 실질과세라 그래가지고 그게 왜 넘어가는지 아무 쳐다보질 않습니다. 세무서에 증여로 판단한 거야. 이건 증여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공짜로 준 거다. 증여 판단은 뭘 때릴까? 증여세를 때리는 거야. 증여세는 최고 40%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바꿔 뭐라고? 저는 농사 지을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 지금 와가지고 증여세 무서워가지고. 됐죠? 이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한편으로 증여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 나는 농가도 아니고 세 줄 만에 말이 바뀌었죠? 자기 의사도 없다. 그럼 이게 농지개표 위반이거든.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니까 다시 지워달라는 거야. 이게 판사가 뭐라고 그랬을까? 스스로 네가 전에 스스로 한 행위랑 모순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에게 유리한 법칙을 네 법대로 악용하는 게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뭐에 반한다? 신의 측이나 금반원 측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여세 내라 그랬어요. 그냥 증여세 내 자식아 증여구마 이렇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 많죠. 이게 5번 같은 여러분 시험에 내기도 뭐하고 너무 길잖아. 그래서 3번 4번이 잘 나와. 3번 4번은 짧지 않습니까 지문이. 이런 거 내기 좋지. 지문이 짧은 것들. 자 넘기세요. 6번 더 눈물 납니다. 6번도 설명 안 드렸죠? 여러분 제가 친딸이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도 없이 사니까 내 땅에다 뭐 해달라 그랬어요? 집을 지은 거. 여러분 볼게요. 내가 내 땅에다가
큰딸의 집을 지으면 큰딸한테 이 땅 토지 사용료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아버지가? 그럼 큰딸 웁니다. 운다고. 안 받지 당연히. 계약서도 안 쓰지. 그냥 지으라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 큰딸이 은행에 이걸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쓴 거야. 땅만 담보로 잡히고. 이해됐죠? 못 갚으니까 뭐 됐겠어? 경매 넘어갔겠지. 그래서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을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쓸 권리 없으니 나가라는 거야. 미친놈이죠? 쥐 딸을 쓸 땐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판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딸로 하여금 소유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게 의한 강제 집행 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자, 경락인한테 철거를 구하는 거 뭐에 반한다? 신의시 반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야? 돈 받고 빌려주라는 소리야. 공짜로 쓴다는 소리는 아니고 다른 공짜로 썼겠지. 그래 돈 받고 빌려주라는 거죠. 신의시 반한다 그랬습니다. 7번도 재밌는 판결이라 그랬죠. 이번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북도에 있는데요. 행정재산을 못 팝니다. 행정재산을 팔려면 행정법규 시간에 공부했잖아. 공용 폐지한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 팔아야 돼. 근데 그 당시 60대 그 짓거리 안 한 거야. 그래서 행정재산을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용 폐지가 됐거든. 처음에 판 거 잘못된 거지. 공용 폐지를 하고 팔아야 되잖아. 근데 행정재산일 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업해가지고 공용 폐지 한 거야. 됐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잘 생각해보세요. 땅값이 엄청 올랐겠죠. 갑자기 그 경상북도 그 땅이 탐이 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잘못된 거니까 뭐 해달라고? 등기 말소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옛날 20년 전에 그 받았던 돈 그거 돌려줄 거 아니야. 나쁜 놈이죠? 벌써 냄새가 풀풀 나죠? 대법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해소해가지고 네가 이거 공공용도에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돈 탐나 사는 거거든. 매도인이 지방자치단체는 매매 당시에 이게 행정재를 알고 있었다 봐야 돼.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면 알았다고 봐야겠지. 그럼 매수인으로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파니까 경상북도가 파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밑줄 몇 년이 지났다고? 20년. 욕 나오죠? 20년이 경과하고 심지어 지금은 공용폐지가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매매 당시에 행정재산을 내세워가지고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됐죠? 이건 100% 땅 주인 변호사가 이겨요. 당연한 거지.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밑줄 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8번, 9번, 10번은 다 했었고요. 11번도 볼까요? 여러분 11번도 웃기죠? 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날 소멸시효 이익의 폭이 기억나세요? 시효이익의 폭이? 여러분 시효이익을 시효가 완성됐는데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잖아. 근데 그걸 받지 않겠다. 그걸 시효이익의 폭이라 그러잖아. 얘는 포기가 되려면 모르고 포기해야 돼? 알고 포기해야 돼? 알고 포기해야 그 포기잖아. 내가 시효가 완성돼 알고 포기해 포기 모르고 포기한 거 착각이 어떻게 포기야. 여기까지 얘가 됐죠? 얘가 그런 사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엔 취득시효거든요. 내가 나무 땅 깔고 앉아있다. 그 20년이 됐나 봐. 그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나는. 그걸 그려볼까? 그 TV에 나왔는데. 야, 그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시골인데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고, 이게 도로 있거든? 큰 도로가 있고, 그 사람이 이 집 주인이었는데, 이 양반 집이 나가니까 헐었어. 이제 새로 지으려고. 그리고 측량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요게 지금 자기가 침범한 거야. 뒷사람 땅을. 이해되죠? 그동안 가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야. 몇십 년 동안.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착오로 점유하고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상대로 해가지고, 요 땅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어. 이유가 뭐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 요걸 주장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 있어. 돈 1원도 안 주고. 그런 강력한 제도가 있어. 내가 나무 땅을 깔고 앉았는데, 의뢰 땅을 깔고 앉았는데, 그 처음에 착오로 깔고 앉았잖아, 이렇게. 보통 착오로 깔고 앉지. 그러다 나중에 측량해보니까 이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제 알게 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럴 거 아니야. 여기다 울타리를 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울타리를 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얘가 뭐란다고? 울타리 칠 문제가 아니다. 네 땅을 이제 등기를 넘겨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약간 얘가 내시죠. 이 분필에서 넘겨달라면 되는 거야. 할 수가 있어. 이 상태인데 그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 측량업자는 알았는데 측량업자 가만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 을한테만 연락을 한 거야. 야, 네 땅이 갑 땅에 좀 들어가 있던데 나 깜짝 놀랐다. 측량해 보니까.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애를 찾아온 거야. 우리 갑을 찾아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건물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달라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갑이 써준 거야 이렇게. 자기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얘가 됐죠. 나중에 알았어. 그럼 이 친구가 그 전에 각서 쓴 것을 잘못 썼다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야. 읽어볼게. 취득시 완성을 모르고 당의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등기 넘겨달라 그래. 시효주의 하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모르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알고 주장하는 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시효익의 포기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주장한 거야. 나는 시효익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는 알고 하라 그랬잖아.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포기가 아니라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포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네가 지금 넘겨달라는 건 시인의식에 반한다 그랬어. 희한한 판례입니다. 외우셔야 돼. 포기는 이제 뭐라고? 시인의식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 원래 갑당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원래 갑당이 아니니까 모르고 포기했더라도 지금 돌려달라 그러면 시인의식에 반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각서 같은 거 써주는 거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써줘도 돼. 별로 의미 없으니까 막 써줘. 자, 권리행사 금지원칙. 권리를 남용 안 된다는 거죠. 요건 볼게요.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친권남용.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그 친권남용이라 그러는데 돌보지 않는 건 불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객관적 요건이죠.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데 쓰라고 권리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주관적 요건. 통수는 필요 없다 그래요. 권리남용은 뭘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가해 의사나 가해 목적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 그러는데 해칠 의사 그건 요건이 아니라 그럽니다. 객관적으로 너무 심하면 권리남용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필요하다 그래. 객관적으로 심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엿먹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요구하게 되면 권리남용 안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판례가 좀 완화시키죠. 1번 판례 보시면 끝에 보시면 밑줄 안 친 거 있죠. 다만 밑줄 쳐볼게요. 이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은 추정이에요. 주관적 요건은 입장이 힘들잖아.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객관적 사정에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형법도 이렇거든. 형법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을 목을 칼로 찔렀어요. 고의로 찌르면 이게 그 사람 죽으면 살인죄가 되는 거고 과실로 찌르면 과실치사가 되거든.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찌른 범인이라 그러면 내가 고의로 찔렀다 그럴까 과실로 찔렀다 그럴까? 당연히 과실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과실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입증해야 돼? 유행범 고의를? 행위태양으로 보는 거야. 과실을 여러분 정면에서 사람을 이렇게 과실을 찌르는 경우는 없죠. 측면에서 이렇게 이러다 이렇게 그거 모르지. 이렇게 찌르는 경우는 없잖아. 정면에서 내가 눈을 보고 있는데 정면에서 상대방 올 때 이렇게 찔렀다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야? 고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런 말이야. 객관적 사정으로 뭐 할 수 있다? 절대 형법상 고의를요 그 사람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야. 어떤 미친놈이 지가 고의가 있다 그러고 말하는 한 명도 없어. 다 모른다 그러고 모른다는 거 안 했다고 안 했다 그러지. 고의였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양심이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자기가 고의를 했다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 자수해가지고 그 감경받으려고 그때는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너무 심하면 추인은 추정이야. 원래 판례가 추정이라 써야 할 때로 추인이라 쓸 때가 많아. 대법관 맘이에요. 지들 법대로. 두 번째 판례가 중요하다 그랬죠. 상계권은요. 아예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상계권 행사할 때는 넘겨보실래요? 상표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너무 심했나 봐.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상계권하고 상표권 행사의 경우에는 판례가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않겠다 그랬어. 객관적으로만 따져가지고 네가 상계권 행사, 너의 상표권 행사 너무 심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표권이 심하잖아. 상표권.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 기억나세요? 샤넬. 여러분 샤넬이 그 유명 패션 업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강남에 룸사롱 이름이 샤넬이었어. 샤넬. 그 이름 쓰지 마라 그런 거 룸사롱한테. 남들이 우리가 룸사롱으로 오해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지. 뭐 그런 게 있었죠. 샤넬. 그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꿨어 샤넬을?
채널로 바꿨죠. 채널로 하나 글자 바꿔가지고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저만 아는 건가요? 알아두세요. 자, 판례들 쭉 다 봤는데 오른쪽 보시면 안 본 것 좀 볼까요? 4번, 5번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저 소멸시효 완성이 있잖아. 자, 저 좀 보실래요? 내가 소멸시효 완성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할 수 있잖아. 소멸시효 완성은 국가도 돈이 없고 국민도 없기 때문에 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거든. 국가도 여러분 저 돈 주기 싫으면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다고 돈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반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게 소멸시효 완성된 건 맞는데 너의 주장이 뭐 할 수 있다고? 권리남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하지 말라 그런 게 4번 판례입니다. 채무자가요. 자, 보세요. 보로붙여 1.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그랬거든. 이걸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믿게 행동을 했대. 끊어. 갚겠다고 뉘앙스를 품겠다는 소리죠. 두 번째,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가 있었대. 2번, 3번. 일단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채무자가요. 시효를 온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가지고 권리자를 믿고 권리 행사를 안 했다는 거야. 4번,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크고 다른 사람은 다 받았어. 나만 못 받았어. 나만. 그래서 나한테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게 뭐한 경우? 시현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더 어렵게 말이 긴데 시험 문제는 이걸 저 글자를 틀리게 내지는 않습니다. 요 네 가지.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 그래? 특별한 사정이라 그래. 특별한 사정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되는 특별한 사정 네 가지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요 네 가지에 달을 하나 섞어갖고 낸 적이 있었어. 이게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 남용이 돼서 허용될 수 없다 그랬어. 되셨죠?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 여러분 채권자라면 요 네 가지 하나를 주장해가지고 그걸 권리 남용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국가가 국민한테 돈이 없다고 늦게 왔다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이 열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왜 어떻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냐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게 5번 판례입니다.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 갖고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시인의 측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뭔지 알겠죠? 국가도 소멸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최근에 되는 판례가 있었어. 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늦게 왔다 미안하다 그랬다니까 국가가. 옛날에 뭐 보상해 줄 게 있었는데 늦게 왔다고 못 해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다음 문장이잖아.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하는 게 시인의 측에 반한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말했던 네 가지 사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특별한 사정이. 국가도 똑같다는 거야. 국가든 국민이든. 이해되셨죠? 알아두세요. 아, 소멸시효 주장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구나. 언제? 네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되셨죠? 자, 넘기세요. 이제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넘기셔서 자, 권리 주체 볼까요? 자, 서설 66페이지 갑시다. 능력에 관한 이야기. 권리자하고 권리 능력자는 다른 말이죠. 권리 능력은 뭐 말하는 겁니까?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조합은 아니에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요,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은 자연인이죠. 누구든지 동그라미, 누구든지 권리 능력자가 됩니다. 양도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되고 제한 박살당하지도 않습니다. 미친놈도 권리 능력은 있어요. 꼬맹이도 있고. 법인은 두 사람 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이 사람의 집단의 줄임말이거든요.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걸 사단법인이라고 그러고, 재단은 재산의 모음이죠. 돈 같은 거. 거기에 법인격을 부여한 걸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법인은 누구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만 있는 거고. 자, 능력 개념. 첫 번째, 권리 능력, 권리물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두 사람 있다 그랬죠? 자연인, 법인. 의사 능력은 뭐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아는 능력. 자신 행위 의미. 그걸 둘째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둘째 끝에 빨간 펜. 구체적 기준,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기준할 때 몇 살이라 그랬어요? 7살 정도.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 무능력은 조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나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문이 없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세 사람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유아라 그러는데 나이 기준으로 하면 7살 안 됐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건 무조건 7살 아니야. 왜냐면은 좀 덜 떨어진 애는 판사가 봐가지고 8살, 9살짜리도 의사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똘똘한 애는 여러분 5살만 돼도 의사는 있다고 할 수 있어. 이해되셨죠? 실제로 재판할 때 이게 민사적 이 애들이 증인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증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5살짜리를 불러다가 재판하면서 본 걸 이야기해 보라는 거야. 이게 판사 쪽 말하니까 판사 물어보는 거 몇 가지 물어보고, 근데 얘가 너무 주장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 내려가 다른 점을 해보죠. 얘가 5살이라 믿을 수 없이 똑똑한 거야. 법원이 그 증언을 인정했어. 저 증언을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왜? 걔가 자기가 뭐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명정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명정이란 말이 이제 그 일본식 학자인가 보더라고. 요즘 만취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술이 떡이 되는 정도가 만취야. 술이 떡이 되면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만취자가 집에 가서 술이 떡이 돼서 집을 팔고 왔다니까? 다 무효입니다. 그날 눈 떠보니까 주머니 계약서가 있어. 2만 원에 팔았네, 우리 집을. 다 무효입니다. 만취자. 예전에 제가 이게 설명드렸나? 만취자, 저도 술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예전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앞에 저기서, 가로수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있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프닥 앉아있는데, 다 여자들이 술을 먹어도 얘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세우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술 먹고 어떻게 깨우지? 못하는 거야. 쩔쩔 매더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잖아. 내가 나서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겨울이었다니까. 얘가 이렇게 깜짝 스타킹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카메라를 꺼내겠죠? 뭐 난리가 난 거잖아. 그렇게 옆에 있는 여자들이 뭐였냐면은, 저 친구들이 그게 머리채를 잡아뜯더라고. 정신 차려라, 그거지. 야, 이 가이가야, 막 하다 보니 너무 써. 와, 어떻게 저렇게 술이 만취가 될, 그게 만취자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 만취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밌어. 어떤 사람? 고도의 정신병. 요즘은 이게 문제죠. 뭐 우울증이 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고도. 눈알이 핑크빛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지하철에서 가끔 볼 수 있죠.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말 걸면 안 돼. 그 사람 눈 마주치면 안 돼. 이런 사람 상대는 뭐다? 무효다. 이게 재밌는 거, 이거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그렇다고 고기를 끄덕인 거지. 세 사람들, 이게 의사 무능력자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에 행위 능력은 뭐지? 여러분, 내가 술이 만취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지금 술이 다 깨버렸는데 그래서 입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술 먹고 이렇게 마시가는 친구들은요, 미리 자기를 제한 능력자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둘째 줄 그때가 중요해. 의사 능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를 뭐 시킨 거라고? 객관화 시킨 제도야.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는 이게 술 깨면은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신병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당시에 고도의 정신병자는 입장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객관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 세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옛날에는 무능력자라고 그랬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무능력자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효과도 뭐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외우셔야 되죠? 누구예요, 여러분?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 19이 안 된 애들 미성년자 있고요. 여러분,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가족관계 등록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있지?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이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디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가족관계 등록 쓴 게 아니라 등기부가 있어. 후견 등기부. 거기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 세 번째 누구 있다고? 피한정 후견. 한정 후견 개시판을 받은 사람. 근데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겠더라고. 그 등기부를 떼어봐야 되는데 이 세 사람들 한가닥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밖에 나와서 물건 같은 거 산 다음에 비싸게 샀으면 취소하고. 취소는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무효는 무효할 수 있는 무효이다인데 취소는 자기가 유일하면 안 하죠. 그래서 취소는 취소할 수 있댔습니다. 항상. 그 예전에 그 중개사 선생님 이렇게 쓰시더라고. 무효는 그냥 무효 이렇게 쓰시는데 취소는 이렇게 그분 이렇게 쓰셨어. 취소 can 이렇게 쓰더라고. 그 취소는 할 수 있다니까. 취소는 취소이다는 틀린 말이야. 취소이다는 없어. 왜?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되거든.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래 항상. 여러분 책임 능력 뭐라 그랬죠? 자기가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아는 능력이죠. 자기가 하는 게 나쁘다는 걸. 그 민법적으로 나쁜 게 불법행위잖아. 형법적으로 나쁜 게 범죄고. 그래서 이게 둘째 줄 의사 능력이 불법행위. 지금 불법 의사 능력은 자기가 뭐 하는지 아는 거고 책임 능력은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아는 거니까. 이것도 개별 구체적이죠. 얘는 나이 기준 몇 살이죠? 우리 판례 보면 12살에 14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능력 써놓으서 12살에서 14살까지가 기준이에요. 똑똑한 애는 12살만 돼도 책임 능력이 있다 그러고 덜 떨어지는 애는 14살 돼도 없다 그러고. 이런 책임 능력은 책임 무능력자라 그러거든. 얘는 책임 제한 능력자 그런 말 안 씁니다. 책임 무능력자, 즉 12살 또는 14살 안 된 친구들은 책임질까 안 질까? 안 집니다. 누가 책임져? 감독자가 책임져. 감독자 또는 감독 의무자. 감독자는 누굴까?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민법에 나와 있는 능력 규정 당연히 다 강행 규정이죠. 달리 제어할 수 없고요. 되셨죠? 넘기세요. 자, 자연인 보겠습니다. 자연인은 첫째 줄 3조 생존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 소리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는 말은 권리 능력이 있다.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 소리입니다. 출생. 언제 출생입니까? 자, 첫 번째 규정 없어요. 언제 출생이 규정 없다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규정 없는데 학설은 뭘로 봅니까? 민법은 전부 노출이죠. 형법은 진통인데 민법은 전부 노출됐을 때 엄마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를 출생으로 봅니다. 넷째 줄 나와 있죠.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한 달 안에 신고하죠.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거든요. 출생 신고를 해야 출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출생 신고는 보고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둘째 줄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출생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중요한 그 다음이죠.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 내 생일이 나와 있잖아. 그 번복할 수 있어. 추정 효과가 있으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 출생 날짜 바꾸는 사람 많아요. 그 정년 연장하려고 정년 연장하려고 평생 안 바꾸다가 진짜야 안 바꾸다가 60살 돼서 바꾸는 사람들 많아. 옛날에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서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 서류를 꾸미기가 쉬워. 요즘엔 안 되지. 다 병원 쓰는데 병원 의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쉽지 않지. 옛날에는 많았어. 그래가지고 최근에 너무 많아. 법원이 이걸 잘 바꿔줘. 잘 바꿔줘 안 되는데 다 정년 연장하려고 그런 거야. 추정 효과입니다. 반대 증거 드러내면 번복될 수 있어요. 병원 출생 기록 같은 거 들이미면 바꿔줍니다. 자, 태아는 출생 전 생명체를 태아라 그러죠.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 그럼 우리는 얘는 셋째 줄, 원칙적으로 걸린 능력이 없죠. 전부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원칙으로 관찰한다면 태아한테 너무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태어났으면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 상속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밑줄 태아에게도 예의적으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입법주의는 모든 법률관계 밑줄 스위스가 그렇대. 근데 이거 너무 심하죠.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태아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태아 때부터 사람이다 그러면 돼. 그래서 너무 심하고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관계가 아니고 둘째 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관계 개별적으로 열거해서
그때만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그 개별적 법률가 몇 가지냐면 5 플러스 1이야. 이렇게 5가지 했다가 한 가지 추가요. 6가지. 그때 사람으로 봅니다. 자, 그걸 그 밑에서 공부할 겁니다. 밑에 그 동그라미 3번에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법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머리 글자 써놓으라 그랬죠? 여러분 이때 태어나는요 늦게 태어나서 불쌍한 겁니다. 태아가 사산됐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요. 늦게 태어나가지고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지. 불은 불법 손배 청구권. 쌍은 2개죠. 상속, 대습 상속. 대습 상속도 상속의 일종이거든. 대를 이어 상속받는 거. 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유는 유류분 유증. 유류분이란 건 최소한의 상속이죠.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하는 거, 처분하는 거 말하는데 2가지. 그래서 여기에 5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추가 한 가지가 뭐냐면 태아가 인지의 대상이 돼요. 아버지가 나를 인지할 수는 있는데 인지 청구는 없어요. 태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는데 인지의 대상은 됩니다. 꼰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오해 안 들어가. 얘는 다 꼰이 있는 거거든. 다만 인지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들어간다는 거죠. 5 플러스 1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달에도 자세하게 했지만 이건 이번 달에도 다 해야죠. 자, 첫 번째 볼게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불법행위에 관한 조문이 750조잖아요. 고의가 실로 유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 그 762조에서 이렇게 쓰여있어. 태아는 이 손해배상 불법 손배죠? 체불 손배 아니야. 불법 손배 청구권 행정권은 이미 출생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 태아도 권리 능력 인정하겠다는 거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태아가 뭐가 되는 경우?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거야. 태아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A번에 있는 것처럼 엄마 배를 때렸더니 태아 팔이 뚝 부러져.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죠. 2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태아가 슬퍼. 2가지입니다. 그 시험 문제에 태아가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A뿐이다. 틀려요. A도 있고 B도 있어요. 태아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태아 팔이 부러진 게 엄마가 죽어서 정신적으로 슬픈 것도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 손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눴죠? 우리 상식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있거든. 그렇죠? 그것도 2가지가 있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정신적 손해가 있어. 슬픈 경우. 이해되시죠? 정신적 손해 이게 뭐야? 이게 위자료야. 여러분 위자료가 위로한다는 소리, 위자한다는 거잖아. 위로한다는 소리 위로. 그래서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태아 슬퍼 안 슬퍼? 슬프지. 아들은 슬프지. 그럼 태아도 슬프다고 봐주는 거야. 태아도. 그래서 태아도 뭐 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2가지구나.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경우 또 많이 있죠. 임신부를 이렇게 서로 실강에다가 임신부 배를 쳤는데 세게 친 것도 아니거든. 살짝 그렇게 부딪혔는데 찍어보니까 초음파 검사해보니까 태아 팔이 부러진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피해자가 된 거지. 근데 그 다음 말로 구분해야 되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버지도 슬프죠. 아버지 재산적 손해, 그걸 태아가 상속받는 것은 요 조문과 관계없죠. 그건 762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몇 조가 되는 거야? 천조 사망. 이 자세한 내용을 왜 써놨냐면은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써놓은 거야. 굉장히 디테일하잖아 이 내용이 지금. 762조가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라고? A, B 2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남긴 건 태아가 물려받는 것은 762조랑 관련이 없어. 그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몇 조로 가야 돼? 그 니은에 있는 천조 사망으로 가셔야 돼. 그게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그게 천조 사망의 문제지 762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상속 보시면 그것도 써있죠.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무언 걸로 본다? 이미 출생을 본다. 그 태아가 직계 비속이잖아. 상속 1순위가 직계 비속이거든.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지. 대습 상속이나 유료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 조문이 없거든요. 근데 상속이 되면 대습 상속도 상속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는 게 뭐다? 통설이야. 조문이 있는 건 아니고 상속이 되니까 뭐도 된다고? 대습 상속도 되고 유류분도 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처분하는 게 유증 아닙니까? 증여는 계약인데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언제 주로 유증 많이 하죠? 카이스트에 장학 죽으면서 유언으로 장학 산 내놓는 경우 있잖아. 재산 같은 거 장학기금으로 그런 게 유증이죠. 그래서 유증에 대해서도 태아는 뭐한 걸 본다? 출생을 본다. 무슨 말이죠? 태아한테 유증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왜 태아한테 유증할까? 자 보세요. 제가 곧 죽을 것 같아. 유증은 여러분 상속인한테 할 수도 있고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할 수도 있거든. 상관없어. 일산 아파트가 하나 있어. 큰아들 줘도 되죠. 그것도 유증이야. 상속인이지만 그래도 유증인 거고. 근데 큰아들 안 줘. 누구 주는 거야? 옆집에 그 또래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하나 있거든. 걔를 주는 거야. 가족들이 물어보겠지. 왜 아니 걔한테 왜 유증하냐고. 걔 불쌍한 애다. 그냥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해되셨죠? 그게 유증이야. 태아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유증할 수 있다. 태아는 유전자 검사가 안 되나? 그걸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언제든가 태아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에 태아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그렇죠? 그랬더니 그 태아를 꺼내서 수술을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흉터도 안 남는데. 흉터도 안 남고 효과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수술해서 다시 집어넣더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서울 어린이병원에서. 와, 그렇게 발전했을까? 그 의학이? 그러니까 태아한테 생각해 보면은 상속권이나 불법 선비증 인정하는 게 별 문제 없겠죠? 그렇게 끄집어서 다시 수술할 정도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볼 수 있잖아. 근데 태아는 뭐를 못한다고?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회장님이 자꾸 나를 부정하는 거야.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태아가 갑자기 퇴장님 상대로 인지를 청구한다. 물론 태아가 못하니까 엄마가 하겠지. 인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태어난다 해도 돼요. 충분해 시간은. 회장님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할 수 있고 회장님 돌아가셔도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거든.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지 청구는 없습니다. 근데 뭐는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첫 줄이 있잖아. 아버지는 태아를 뭘 인지할 수 있어요? 미스긴 뱃속의 애가 내 새끼라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알잖아 느낌으로. 그래서 인지의 대상은 되지만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엄마는 태아를 인지하는 그런 말이 없을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는 뱃속에 뭐가 있어요? 태아가 자기가 내를 베고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말이 없는 거야. 자기 뱃속의 애를 자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인증여는 뭐냐면 증여인데 나 죽으면 가져가라는 거거든. 사인증여는 그렇게 유증하고 비슷해요. 사인증이나 유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주거의 효력이 생기는 거야. 차이점이 뭐죠? 유증은 단독행위고요. 사인증여는 계약이야. 자, 물어볼게. 지금부터 보지 말고 찍어봐봐. 태아한테 유증할 수 있다 그랬나? 제가 조금 전에 있다 그랬지. 또래 한번 뱃속에 있는 또래한테 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태아랑 사인증여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안 된다는 게 다수. 왜 안 된다고 볼까요, 여러분? 얘는 계약이거든. 계약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태아 사인이 필요하다고. 그럼 태아가 사인을 못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태아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태아의 법정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엄마가 사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래. 근데 된다는 사람들은 뭐라 주냐면 유증하고 사인증여는 99% 똑같거든.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태아가 유증을 받을 수 있으면 태아도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요. 부정하는 게 다수야. 읽어볼게요. 태아가 사인증에 있어서 출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하자는 긍정설이 소수설입니다. 굳이 따지면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부정하는 설 학설에 대립해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는요. 이거 좀 아리까리한 말인데 사인증여가 직접 문제된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생전증여와 관련해서
생전 증여도 증여 계약이잖아. 증여 계약하고 생전에 바로 효력 생기는 거. 판례가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계약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그 논리를 따른다면 판례는 사인증여도 무슨 입장일 것이다? 부정설일 것이다. 이게 정확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인증여에 대한 판례는 없고 태아는 생전 증여의 수정 능력을 부정했다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험에 보시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래? 태아는 사인증여는 태아 판례가 무슨 입장이라고 부정설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돼. 논리상 그림자로 보니까.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태아는 사인증여 받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계약서는 못 쓰는 거야. 우리나라 판례 입장에 따르면 판례가 그렇다는. 학자들 중에서 하자는 사람 많아. 왜 유증은 되는데 사인증여는 안 되냐? 엄마가 대신 쓰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제가 다섯 표시를 안 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정설 외우시면 돼. 사인증여는 못 받는다. 자, 밑에 판례는 생전증여에 관한 판례입니다. 태아에 대한 증여 마지막 줄 인정할 수 없다. 생전증여 판례. 사인증여에 관한 게 아니라 못 받는다 그랬어요. 계약서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거지. 넘기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오실게요. 그럼 태아가 이미 출생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죠. 자, 학설은 두 가지. 정적건설은 뭐야? 일단 기다리라는 거잖아.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이 없다가 출생을 하면 그 출생 날짜, 생일 날짜를 그 문제 사건 발생 시 아버지 교통사고 당했을 때까지 소급시킨다는 개념이다. 그 권리 능력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인격 소급설이라 그러고 이게 판례 입장이야. 판사들은 뭐라고 잘 이럴 거야. 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그럼 태아한테 상속권이 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태아도 상속권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몫으로 나눠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상속해도 되는 거잖아. 판례는 뭐라 그래? 기다리라 그래.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책에 안 써놨을 것 같은데 책이 안 써놨으니까 말하기 좀 그러네요. 하여튼 기다리라는 거야. 태아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 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불리합니다. 해적권서는 뭐냐면 미리 받아가라는 거죠. 이미 출생한 걸로 인정되는 각 다섯 가지 경우에 태아는 개별적 권리 제한이 있고 다만 뭐 하면 돼요? 미리 받아가고 사산되면 토해내면 된다 그래. 사산됐다면 출생 못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출생을 해지조건 한다 그래서 해지조건이라 그래요. 토해내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미리 받아가려면 태아가 받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태아의 법정되는 제도는 인정합니다. 한 줄 밑에 태아의 법정되는 제도는 어디서 인정되는 거야? 해제조건설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다설 입장이야. 여러분 이게 딱 판례는 정지조건, 판례는 기다리라 그러거든. 학자들은 미리 받아갈 수 있다 그래. 왜 그럴까? 왜 진짜 학자들은 전부 다 해제조건설이에요. 학자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라고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받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야. 판사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부작위 먼저 받아갔다가 나중에 걔가 태어나지 못한 경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났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걔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 확실해질 때 기다리라 그래. 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판사들이 뭐 야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됐죠? 판례 2번 봐볼게요. 태아도 손해배상, 이 불법 손해배 말하는 겁니다. 이미 출생을 본다고 돼 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이번에 아버지 안 돌아가셨네요. 상해 동그라미. 여러분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다치면 아들 슬퍼 안 슬퍼? 슬프죠? 그럼 태아도 슬프다는 거야. 그래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지조건설이기 때문에 뭘 기다려야 돼? 출생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뒤에 출생한 시대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태아인 동안에도 그러면 안 돼.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행사 못 하잖아. 그 뒤에 출생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을 태아인 동안에도 위자료 청구해서 그럼 판례는 틀린 문장이야. 판례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판례에 따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판례에 따라 풀어야 되니까 물론 좀 어렵게 나오면 예전에 그 변호사 시험처럼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물어봐. 이렇게 판례 정조건설에 따라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